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드디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번 주가 벚꽃이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미세먼지, 꽃샘추위까지 다른 해보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기고 만개했다고 하니까 작은 꽃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험한 날씨를 잘 견뎠기 때문에 예쁜 꽃들을 피워낼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 인생에도 험한 날은 있겠지만 그 후에는 예쁜 꽃처럼 재밌는 날도 찾아올 거랍니다. 오늘 잘 보내면 즐거운 주말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오후 힘을 내보십시오. 4월 9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북 구립 청소년 합주단을 찾아갑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명곡은 그 자체로도 빛나지만 연주자들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질 때 그 음악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합주단의 연주가 바로 명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리로 하나 되는 진정한 어울림, 성북 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친구들이 연습이 한창이네요. 우선 복지관 관계자분 만나서 성북구립장애 청소년 합주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 팀장 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북구립장애 청소년 합주단 친구들을 제가 아까 잠깐 만나봤는데요. 단원수가 꽤 되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고요? 네, 저희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은 현재는 시각장애인은 13명, 비장애 단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저희가 TU가 있을 때마다 초창기부터 정식 오디션을 통해서 악기별로 지휘자님과 파트 강사님들이 직접 심사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은 2009년에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으로 정식 승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2년, 2013년 장애청소년 예술제라는 대회에서 이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에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무대인가요, 이번 공연? 이번 공연은요, henke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주관을 하는 타운홀이라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henkel이라는 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찬조 공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아서 저희 합주 단원들이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오늘 연습은 그날의 공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틀 뒤에 있을 공연 준비에 더 이제 주력을 해서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모두들 아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특히 자, 합주단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오디션이 있다면 어떤 오디션이고 단원을 또 어떻게 뽑는지 앞으로 그런 모집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합주 단원은 정원이 현재 24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TO가 있을 때마다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션 때는 1대1 개별 오디션을 보고 본인이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자유곡으로 연주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비장애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태도 이런 것들을 거의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하고 대화 나눠봤고요. 저는 그럼 다시 합주단 친구들이 있는 연습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주 연습은 예정되어 있던 연습곡들과 이틀 후 공연곡들을 순서대로 연주하며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한번 연습하는 현장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제가 연습하는 걸 지켜보니까 성북구립 합주단의 지휘자 김영식 선생님의 코멘트 하나하나에 단원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연습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요, 얼른 우리 지휘자 김영식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북구립 장애청소년 합주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네, 연습 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 매주 연습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연습곡을 정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또 이틀 후에 있을 공연곡은 또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자치기관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예요. 그래서 서양 클래식 음악을 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꼭 배워야는 하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골라가지고 교육의 소재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곡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꼭 교육적인 곡만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나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제 접할 때 그러한 요소들도 고려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클래식 중에서도 굉장히 좀 친숙하고 익숙하고 사랑받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대중성 위주로 이렇게 선곡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반응이 좀 그럴 때도 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적이고 재밌는 곡 좋아하니까요. 앞으로 선곡 하실 때 좀 참조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단원들 보니까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고 대부분 취미로 합주단 활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력들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지휘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어우러지는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하는 연주를 하다가 여럿이 모여서 하는 합주를 통해서 맞추어가는 뭐 양보, 배려, 관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사회성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성북 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에서 지휘를 맡으신 지 3년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난 3년간 합주단의 성장을 보면서 어떤 점에 감동과 감회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제가 부임을 할 당시에는 일단은 뭐 관 파트가 너무 많고 현 파트는 뭐 없고 이런 균형 문제가 일단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악보를 구하는 것부터 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 공연을 여러 해 거듭해 오면서 뭐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의 전 악장을 연주한다든지 혹은 매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장애 청소년 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뭐 이런 성취감을 좀 부여한다든지 해서 예술성도 검증받고 단원들이 합주단의 애착을 느끼게끔 해왔어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성과가 있는 그런 활동 하시기를 빌겠고요. 또 합주단 친구들이 우리 김영식 선생님의 지도로 좋은 음악을 접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북 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의 아름다운 합주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바이올린 세컨 다 셋.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클라리넷의 플루트까지 합주 현장은 다양한 악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소리로 하나 되기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북구립 장애청소년 합주단의 친구들의 목소리와 함께 탄탄한 연습이 뒷받침된 공연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네. 예, 시각장애인 42살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유,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제가 더 늙어 보이는데 이게 큰일 났네요. 어떻게 요새 경제 생활은 좀 어떠세요? 뭐 잘 벌고 계세요? 아유, 뭐 요즘 다들 어렵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 안마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네. 기술직이라 네네. 경기는 그렇게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새 부산은 이제 벚꽃이 아마 졌을 것 같은데 뭐 벚꽃 네네. 구경은 하고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아, 부산 날씨는 현재 어떤가요? 지금 어제까지는 겨울처럼 좀 싸늘했는데요. 오늘 네. 화창한 봄 날씨처럼 이야. 해가 뜨니까 네, 예, 맞아요. 따뜻합니다. 이곳 세종도 아주 따뜻한 봄 날씨, 또 햇볕도 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안마사 생활한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아, 10여 년 또 되셨고. 실명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수다방에서 시각장애인을 연결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긴 한데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언제 실명을 하셨고 어떤 원인으로 실명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시력은 안 좋았는데요. 네네. 몰랐었던 거죠. 시각장애 저시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인 것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다가 네네. 일반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 동사무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찾아가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시각장애인 뭐 복지관이나 맹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28에 다시 맹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인은 알고 계세요? 뭐 병명이나? 예,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네. 요즘 유명한 그렇죠. 틴틴의 이동우 씨. 이동우 씨하고 똑같은. 네, 맞아요. 그런 이동우 씨가 시각장애인이 된 질환으로 유명한 망막색소 변성증인데 이제 사실 망막색소 변성증 하면 유전병이죠.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 유전인자가 나중에 이제 발현돼서 그러니까 평소엔 모르는 거죠. 모르다가 나는 왜 이렇게 밤에 안 보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보면 그런 병이니까 이제 실명을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진짜 28 정도 되셨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던가요? 아니면 좀 자괴감이나 아니면 슬픔? 기존에 워낙 뭐 남들도 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 힘들었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워낙 사회에서
부딪히고 아픔이 많다 보니까 네네. 학교 생활을 하거나 그렇죠. 중고등학교를 겪어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것들이 저에게는 뭐 즐거움이나 도전 정신보다는 슬픔이나 아픔으로 자꾸 다가오니까 네. 이것저것 솔직히 안 해본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내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못 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좀 안도감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차라리 이 길로 가게 되면 이 길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되니까 네. 오히려 좀 막막했던 것보다는 편안하게 되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맹학교, 그러니까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또 쉽게 또 진학을 결정하신 뭐 계기도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취업의 관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현재 시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시력은 지금 계속 안 오른쪽은 전혀 안 보이고요. 네. 왼쪽은 가시거리 한 1m 정도 구분할 정도? 그렇군요. 네. 자, 부산에 사신다는데 부산 사투리가 좀 전혀 없으세요. 네. 맹학교를 서울에 다니다 보니까 약간 섞였어요. 그렇군요. 이제 여기 오셔서 약간 사투리로 또 손님과 대화를 좀 하게 되시고 뭐 그런가 봐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부산에 그래도 어릴 때부터 친구도 있고 하면 사투리가 나오고 부모님하고 있으면 또 사투리가 나오고. 부모님 고향이 또 부산 근처시군요. 네, 제가 계속 부산에 살다가 맹학교를 갈 때 28. 맹학교를 서울로 나가시면서 사투리가 약간 좀 옅어지셨구나. 네네네. 그 원래 고향은 부산이셨는데. 그러면은 부산, 사실 이 시각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오기 마련인데 고향으로 내려가셨네요. 왜 내려가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위쪽 생활에 그 고향이란 향수라 그래요. 예, 맞아요.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네. 다시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 안마 계통이 조금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위쪽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즐겨하는 운동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잠깐만요. 네네. 운동은요. 네네. 누가 자꾸 저를 불러서. 네네. 예. 제가 이제 요즘 한 3년 정도 검도를 하고 있어요. 검도요. 네네. 이게 죽도로 이렇게 막 휘두르고. 네, 맞습니다. 정신 수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어떤 계기로 그 검도를 하게 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손님들의 몸을 만지면서 제 몸은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요로 결석 때문에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돌이 끼는. 네.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을 적게 먹고 짜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고스 진짜 아프다고 하던데요. 네. 진짜 정말 아팠는데 저는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허리로 들어간 모양이네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연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헬스가 가장 편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 운동 기구가 한 곳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되는 동선이 있잖아요. 네. 누가 옆에서 보좌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맞아요. 막연하게 검도는 이제 걸리는 게 없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니까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옆에서 좀 잡아만 주면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막연하게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됐네요. 사실 말이죠. 뭐 편견도 있고 뭐 선입견도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내가 한쪽 눈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검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말리거나 아니면 우리 도장에선 받아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제가 처음에 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이 사범님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하더니 막상 이제 다가오니까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조금이 보이니까 한 달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포기를 하겠다. 예.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어허. 그래서 받아주셨는데 3년이 됐어요. 어떻게 지금 사범님은 많이 바뀌셨나요? 지금 처음에는 일산에서 운동을 했고요. 네. 지금 부산에 내려온 지 1년 됐거든요. 1년 전 사범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부산에 사직동에서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반신반의하고 뭐 해보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남들만 치는 못해도 혼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도 1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맹 시각장애인인데 네. 이 대련은 하기 좀 어려울지 몰라도 혼자 이게 휘두를 수 있게끔 하는 검도의 뭐 운동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맹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제 검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전맹인 경우에도 이 죽도를 가지고 이거는 죽도가 동적인 운동인 것 같지만 정적이고 정신적인 수양의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 죽도를 휘두르는 것도 있지만 검술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거를 하면 하체 단련도 되고요. 예, 그 동작만 익힌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대련을 뭐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검도는 대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수양적으로 체력 증강이나 그런 쪽으로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하체가 많이 약한 네,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네. 걷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검도를 하게 되면 하체 운동이 너무 좋아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검도를 하시게 되시면서 건강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좋아지셨습니까? 네,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자, 10여 년 정도 안마사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의 건강까지 돌보시는 또 멋지신 분이신데, 자, 이 부산 사직동 쪽에서 안마 일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사직 야구장 근처라면서요. 네네, 여기 사실 야구장 근처에 있는 안마원. 롯데가 잘하면 손님이 많고 롯데가 못하면 손님이 적고 그렇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거는 아닌데요. 네. 이 롯데가 잘하면 저희 가게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롯데가 잘하면 함성 소리가 엄청 크고요. 네. 롯데가 못하면 이제 반대편에 선수팀의 이제 응원가가 큰데 좀 멀게 들려요. 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는군요. 네. 보통 롯데가 잘하면 사직동의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들려서. 그 주변에 맥주집은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네. 시끌벅적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삶의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삶의 계획이라면 그냥 이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제가 잃는 것보단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살아갈 예정입니다. 아유, 또 좋은 배움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다막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문화 컨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해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림도 보고 살아요 시간입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설과 역사, 그리고 작품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전해드립니다. 임성원 영상해설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세계의 명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 그리고 현대미술까지 이 시대의 흐름과 사조에 따라서 혹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미술작품을 해설해드리고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들도 들려드리고 있는 그림도 보고 살아요. 그림 이야기해주는 남자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그림도 보고 살아요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이 바로 벚꽃 개화 예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미 벚꽃이 만개한 곳이 많더라고요. 네,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보니까 기분도 좋고, 덕분에 길을 지날 때마다 꽃 보고 다니니까 즐겁고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 해설해드리지 못했던 작품,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잊지 않으셨죠? 네, 벚꽃만 보다가 해바라기 까먹진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요즘 예전만큼 주위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해바라기가 참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해바라기 씨를 잘 말려가지고 직접 먹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옛날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해바라기 작품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 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서둘러서 바로 그림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미술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생각해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요, 후기 인상파 작가라는 설명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후기 인상파는요, 앞서서 이제 인상파가 생각했던 물체의 외부 색채와 빛에 대한 집착, 그리고 신인상파의 과학적 표현에 반발해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물체 자체의 형태나 본질, 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화파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개성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작품이 많고요. 20세기 미술에 참 많은 영향을 주게 된 화파가 바로 후기 인상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오늘 작품 해바라기의 빈센트 반 고흐가 있고요. 그리고 세잔느 고갱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인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위대한 것들, 그리고 무한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정열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흐의 그림에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색채와 선들, 터치들이 참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의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명은 빈센트 반 고흐.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우리나라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작품명은 해바라기. 제작 연도는 1888년입니다. 작품 크기는 가로 72cm, 세로 91cm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크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세로가 거의 1m 가까이 1cm 정도 되니까 1m죠? 네. 1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작은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곳은 독일 뮌헨에 있는 노이에 피나코텍 미술관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고흐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강렬한 노란색을 터치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광선에 의해서 꽃잎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살짝 그 꽃잎들이 움직이는 건가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 고흐의 해바라기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해바라기의 생명력이 가진 그 자기 힘으로 숨을 쉬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 있는 그 해바라기의 생명력이 그 그림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은 아르이라는 곳에서 그렸는데, 이 아르이라는 곳에 맑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터질 듯이 피어나는 해바라기의 모습과 빈센트의 강력한 의지와 그 표현력이 운명적으로 만나서 완성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아주 강렬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림이거든요. 네. 오늘 제 해설도 좀 해설을 듣고 나셔서 그 강렬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은요, 해바라기 색깔과 비슷한 황금색 테이블 같은 그런 것 위에 12송이에서 한 서너 송이 정도 되는 해바라기가 담겨있는 노란색 화병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뒤쪽 배경은 약간 밝고 연한 느낌의 민트색인데, 민트 하면은 뭐 치약맛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시잖아요. 네, 양치질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상쾌한 기분, 네, 그런 기분을 가진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병에 꽂혀 있는 해바라기는요, 그 모습이 다 제마다 다 다른데요. 약간 오른쪽 방향에 있는 그 3송이 정도의 해바라기는 갈색의 해바라기 씨앗이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또 태양처럼 노란 꽃잎도 활짝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대여섯 송이의 해바라기가 더 있는데, 시들어버린 것처럼 또 씨앗도 없고 꽃잎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왼편에서 약간 뒤쪽으로 보이는 해바라기가 또 있는데 한 3송이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해바라기의 꽃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런지 커다란 해바라기 꽃받침만 그려져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담겨져 있는 화병은 마치 우리나라 전통 음식 된장을 담는 항아리처럼 생겼는데요. 화병의 반에서 조금 더 윗부분, 그 부분부터 불룩하게 나와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화병 윗부분은 화병 표면이 아주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는 것처럼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아마 이 장소가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화병의 입체감이 덕분에 더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보기에 좀 특이한 부분은 테이블처럼 보이는 그 바닥 부분과 초록색 배경의 경계 부분, 네, 그리고 화병과 배경 사이에는 해바라기 꽃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형태를 구분시켜주는 검은색 선이 보이는데요. 이런 테두리 선은 그림의 입체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에서 해바라기의 꽃잎을 가지런하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또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느낌의 잎도 있지만 각이 져 있는 꽃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끝이 뾰족해지는 날카롭게 또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해바라기의 강렬한 노랑과 또 배경으로 사용된 밝은 민트의 초록색은 그 두 색깔의 약간 그 대비로 인해서 해바라기가 가지고 있는 색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과 꽃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보이는 배경 덕분에
공간감이 또 더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아마 고흐가 단순하게 해바라기 꽃만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본인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떻게 반 고흐가 그런 느낌과 어떤 본인의 에너지, 강렬함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자세하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현 재료는 캔버스의 유채로 그려져 있고요. 표현 기법은 고흐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임페스토 기법입니다. 임페스토라는 건요, 물감을 두텁게 칠해서 최대한의 질감과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두껍게 칠한 물감의 두께로 이 부분적으로는 입체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면 전체에 거칠고 두꺼운 터치를 사용해서 강한 질감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하네요. 반 고흐는 임페스토 기법으로 아마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해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 효과를 위해서 린시드유를 많이 사용했고, 두께감을 내게 되면 또 균열과 변색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사용해서 유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 얽혀있는 이야기 또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일주일 동안 화가로서 일생일 때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흐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이 해바라기 연작이 이 일주일 남짓한 시기에 다 완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흐는 남부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에 주로 야외에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한여름 불어닥친 그 프랑스 남동부에서 부는 강한 북풍이 있는데요. 그걸 미스트랄이라고 합니다. 그 미스트랄 때문에 화판과 화구가 심하게 날려서 계속해서 이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릴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한 북풍, 그 미스트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고 선택한 것이 작업실이나 그 방에 틀어박혀서 정물화를 그리는 일이 됐고, 고흐는 그 작업에 몰두하게 됐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그리는 것보다 아마 정물화를 그릴 때 뭔가 더 집중력이 높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고흐는요, 일주일 동안 총 넉 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화병에 대여섯 송이의 해바라기만 놓고 아주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바라기 수를 파격적으로 많이 늘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4송이, 15송이의 해바라기가 한 화면에 가득 차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그 두 그림이 있는데 그 두 그림은 거의 마지막 날에 가까워서야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총 넉 점의 해바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고흐의 작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흐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리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자연주의적 전통에서는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데요. 고흐가 그린 그 3송이 해바라기와 6송이 해바라기는 원래 해바라기의 모습과 꽃병, 배경이 고스란히 그대로 그려져 있고요.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고 형태도 개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4송이 해바라기와 15송이 정도 되는 해바라기에서는요, 색채와 형태 해석에서 좀 더 과감해지고 강렬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태양의 나라를 찾아서 이 프랑스 남부 아르이라는 곳까지 내려온 고흐에게는 뜨거운 여름에 지천에 피어있는 그 해바라기의 모습이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강렬함과 뜨거운 느낌을 전달해 주었을 것 같고요. 고흐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했을 거라고 합니다. 고흐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실현해내지 못했던 본인 자신의 느낌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바로 여기 아를에서 터득했다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아를이라는 곳이 정말 잘 맞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고흐가 받았던 어떤 강렬함과 그런 영감, 뜨거운 태양과 해바라기의 모습을 직접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요, 아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요, 런던의 국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15송이 해바라기 작품 앞에 서면 고흐가 이 그림에 매우 몰입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오늘 해설해 드리고 있는 해바라기입니다. 그 그림 속에 드러나 있는 고흐의 붓터치가 한없이 거칠면서도 빠르고 때로는 짧고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툭툭 찍어나가는 것 같은 거침없는 표현들이 아마 자기 자신을 토해내고자 했던 고흐의 흥분과 열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그 고흐의 그림을 보면 고흐의 붓터치만 봐도 그 붓터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붓터치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뒤덮고 있는 색조가 대범함을 넘어섰고 화면은 온통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해바라기의 그 고유색 하나로 그림 속 세계를 완전히 통일시켜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번잡한 대도시를 떠나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화가적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그때 바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고흐가 느꼈었던 그 희열과 기쁨이 아마 너무나 강렬하고 대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감정들이 바로 이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흐는요, 이 해바라기 그림으로 자신의 집을 온통 채우고 싶어 했는데요. 그렇게 강렬하게 불었던 해바라기에 대한 바람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잦아들었고요. 고흐의 관심사는 또 다른 세계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바라기 그림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넉 점, 4점만 남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해 초에 고흐는 다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고갱이 자신의 방에 걸려있던 해바라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또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갱이 아르에 내려와서 고흐의 집에서 이제 기숙하면서 지냈었는데 고갱과 고흐는 너무나 다른, 요즘 말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결국 고흐를 떠나게 됐는데, 고갱의 방을 꾸며주려고 고흐가 그렸던 그 해바라기, 그 그림이 정말 가지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고흐는 그 고갱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크게 고무돼서 해바라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두 사람 사이에는 얽혀있는 수많은 편지 내용도 있고 또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참 시간이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고흐의 해바라기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네덜란드의 바니타스라고 하는 즉 덧없음이라고 하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꽃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제각각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 그림을 해설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만개한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어린 것부터 시들어버린 것까지 삶과 탄생, 죽음 그런 것들이 다 담백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흥분과 열정이 느껴지는 그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의 향연 속에서도 결국 그 삶의 끝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생명력의 충만함 속에서도 생사의 교차점을 기억하라는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고흐가 이 해바라기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 인생이 덧없다, 인생 무상 이런 말 있죠. 그것을 아마 이
고흐도 느끼고 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나고 다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꽃의 생애는 그 화병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겠지만요.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고흐 자신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강한 의미가 담긴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바라기를 보고 아마 자기 자신을 투영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흐의 해바라기는요, 이 작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현대 미술의 단초를 열어줬고 서양 정물화의 오랜 전통을 여전히 계승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함께 또 철학적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빈센트 반 고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회에 걸쳐서 진행해드린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감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언제 지나갔나 모르겠네요. 알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고 할 이야기가 많은 그림도 보고 살아요. 9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원이었습니다. 네, 4월 9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권순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